이 강의 시리즈 하는가 이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란 무엇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좋은 이론을 우리가 학습해야 돼요. 그래야만 그 이론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인가?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이고. 이 극우 세력들은 독립된 자율적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졌어요. 이번에. 누구의 지시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꼭두각시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의 지시, 전광훈의 지시, 누군가의 지시 명령을 따른 거예요. 윤석열의 지시, 말도 안 되는 지시, 그것을 따른 거죠. 누가? 김용현이도, 조태영이도, 국정원장 하던 놈, 지금도 하고 있죠. 한덕수, 최상목, 윤상현, 또 누가 있어? 이 국힘당 지도부에 있는 놈들. 권영세, 권성동, 나경원, 이런 놈들. 자기가 자주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치적인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못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확연히 알게 됐죠, 이번에.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도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 누군가에 기대지 않고는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사람들. 그게 극우 세력이에요. 한국판 극우 세력들이 그렇다는 것을 이번에 명확히 알게 됐죠. 최근에 벌어진 사건을 통해서 인사조직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학습하지 않으면 사람이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 하는 방법을 우리는 배우지 않은 채 사회에 나와서 자기 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계속하고 있다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배우냐? 이론을 배우는 거야. 그것이 바로 학문적 소양을 닦는 길이에요. 새로운 이론이나 학문을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그 이론화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근데 미국에서 나온 이론들은 조심해야 돼요. 인사조직론에 관한 한.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신자유주의적인 인간을 자원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뭘로 본다고? 자원으로 보는 거예요. 도구요,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뭐를 위한 수단? 돈벌이의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아주 극심한 양극화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문에 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론 머스크니 트럼프니 뭐 그다음에 그 스티브 잡스니 그다음에 지금 M7 이 거대 기업들을 운영하는 탑 매니저들 이야기 이런 것만 나오니까 미국은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천만 명이 사실은 밥 세 끼 먹기 어려운 정도로 살고 있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수입해다가 지금 미국식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사람들이 빨대 꽂아가지고 무의도식하면서 불로소득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의 내리지 않는 개념은 오용되기가 쉽기 때문에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조직이란 무엇이고, 정치란 무엇이고, 대통령은 무엇이고, 헌법은 무엇이고, 국가는 무엇이고, 종교는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개념들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된다. 잘못된 개념 정의는 잘못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건민내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AI, 바이오, 크립토, 4개의 기둥. 21세기 4개의 기둥으로 인류 문명이 도약할 것이다. 도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AI나 바이오나 로보틱스는
우리 일반인들이 뭐 가서 이렇게 손가락 하나라도 얹을 수 있을 만한 게 없어요. 그냥 나중에 이게 되면 그냥 이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 크립토의 세계만큼은 우리가 손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잘 이용하느냐에 의해서 이 세계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야. 이미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23일 날, 1월 23일 날. 세 가지가 핵심인데, 대통령실에, 그러니까 백악관에다 실무그룹을 신설한 거예요. 뭘 위해서? 디지털 금융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백악관에 신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암호화폐 전문가들이죠. 둘째, 국가가 디지털 자산을 비축해야 되겠다. 전략적으로 하는 것을 검토시킵니다. 검토시키는데 행정명령에 사인했던 거예요. 행정명령이라는 게 executive order라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법률에서 정하지 않았지만 그런 대통령이 되면 행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는 겁니다. 거의 법이나 비슷한 거예요. 이게.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이 행정명령은 그냥 다음 대통령이 엎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대통령이 엎어버리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4년 동안에 마가를 만들 수 없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국가로 만들 수가 없으니까 4년은 너무 짧다. 그러니까 한 번 더 하자. 그래서 삼선 개헌을 하려고 그래. 삼선 개헌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하겠다. 그래서 앞으로 8년 하겠다. 지금 그러는 거죠. CBDC를 개발을 금지시킨다. CBDC를 개발하면 지금 나온 암호화폐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Central Banking Digital Currency,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라서 CBDC라고 그러는데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지 마라. 그 만드는 걸 한국은행도 이미 다 검토했고 웬만한 중앙은행들은 다 CBDC를 만들려고 검토를 다 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행정명령을 때리든지 아니면 법으로 법제화하면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을 금지시킨다. 왜 개발을 금지시키냐? 그러면 암호화폐와 경쟁 관계가 있어서 암호화폐 산업이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CBDC는 쉽게 만들기가 어려운 게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CBDC는. 그래서 개발을 금지할 거라. 이런 세 가지 행정명령을 크립토와 관련돼서 내렸습니다. 크립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내가 보기에 행정명령도 아닌데 요겁니다. SEC, 그 Security Exchange Committee,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죠. 그러니까 증권감독원과 같은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증권감독원 있고 은행감독원 있고 뭐 이 보험감독원 이렇게 크게 세 기관이 한데 뭉쳐가지고 금융감독원이 됐잖아요. 얘네들은 그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증권감독원에서 SAB 121를 폐지한 거야. 이게 회계 지침인데 SAB가 회계 지침이에요. SAB는 그 Staff Accounting Bulleti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감독원은 그 업계에다가 어떤 지침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지침을 따라야 돼요. 지침을 안 따르면 그것은 처벌받아요. 벌을 받아요. 그래서 과징금을 물리거나 왕창 물리죠. 내가 이제 유학 가기 전에 은행 감독원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은행 감독원이 한국은행 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금융감독원을 쓰면서 은행 감독원만 떨어져서 금융감독원으로 갔고 80년대에는 은행 감독원이 한국은행 내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유학 가기 전에는 은행 감독원에서 일하는데 이런 블레틴을 은행 감독원에서는 시중은행에다가 지침을 내립니다. 이런 거 해라. 그럼 그 지침만 따져도 이따시만 해요. 그 지침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 은행 감독원 내에. 하도 지침을 많이 내려가지고. 그리고 은행들은 그것도 알아야 돼. 그것을 안 따르면 나중에 은행 감독원에 검사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검사국에서 나가서 검사해서 걸리면 혼납니다. 그 직원도 이제 징계받고 뭐 엄청 세죠. 그 지침이 있는데
그 지침이 뭐냐? 지침이 있나? 지침 내가 여기다 썼나 안 썼나 모르겠네. 하여튼 그 지침은 그 암호화폐를 재무제표에 계상하되 부채로 계상해라. 그래서 부채 그게 떨어지면 그걸 다시 자산으로 다 잡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지. 그거를 없애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폐지한 거예요. 뒤에 내가 넣었나 안 넣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봅시다. 회계 지침 폐지. 이거 넣었네 여기다. 그러니까 그 회계 지침 그 스태프 어카운팅 블레틴이라는 121번 그 지침은 2022년 증권거래위원회가 도입한 회계 지침으로 금융기관이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한 디지털 자산을 부채로 간주하고 고객이 맡기면 그거를 자기가 부채로 간주하고 이를 공정가치로 계상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회계 처리 방식은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에 제약을 가하는 지침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적으로 들어오는 건 좋은데 이런 지침을 따라라 그랬는데 그 지침을 폐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SEC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SAB 121을 폐지하고 암호화폐 산업을 진흥시키기로 했어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지. 은행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니까 SAB 121을 폐지함으로써 은행들은 암호화폐를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도 되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따른 회계적 부담을 감소시켜 주는 거죠. 이에 따라 더 많은 은행들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암호화폐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에 대한 신뢰성을 향상시키게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은행들이 암호화폐를 취급하게 됐다 그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걸 통해서 고객들의 서비스를 해줘라. 암호화폐와 관련된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뭐 언강샘심이죠. 말이 안 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이 썩어빠진 이 낙후된 세계 안에서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지금도 암호화폐 만들면 무슨 그 마약상 취급하는 놈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는 거죠. 규제 완화로 인해 전통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 산업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와 금융상품의 다양성을 제고하게 되고 크립토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아주 촉진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친암호화폐 정책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 신호도 주고 암호화폐에 대한 신뢰도와 수용도를 제고하고 암호화폐 가격 안정성과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럼 미국은 갑자기 트럼프가 이런 생각을 하냐. 트럼프 1기 때는 이것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2기가 들어와서 완전히 친암호화폐 정책을 쓰는데 그 왜 이렇게 쓰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암호화폐를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를 가장 많이 채굴 하고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가 사실상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한 크립토 패권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있어요. 그것을 트럼프가 자기 자신도 돈을 벌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이 패권 전쟁에서 크립토 패권 전쟁이 아주 중요한, 그동안은 이제 오일 패권 전쟁이었잖아요. 금 패권에서 오일 패권으로 넘어왔는데 지금 미국은 오일 패권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미국에서 그 셰일 가스나 뭐 이런 게 많이 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중동 오일에 그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쓰는 것은 크립토 패권이죠. 그래서 크립토의 종주국이 되겠다는 게 트럼프의 야심입니다. 왜 그러냐? 중국이 굉장히 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크립토 세계에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그걸 금지시킨 이유는 이 부자들이 자산을 전부 외국으로 빼돌린단 말이에요. 이 크립토는
이 다른 은행 거래와 달리 그 쉬프트 시스템 있잖아요.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려면 반드시 쉬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뭐 아무리 빨라도 2, 3일 걸리잖아요. 늦으면 더 걸리고. 그리고 중간에 그 서비스 하는 그 은행 간의 이 협약 체계인 스위프트 시스템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크립토는 그냥 가잖아. 아무것도 거치지 않고 그냥 상대방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거죠, 이게. 그 나중에는 그 스위프트 시스템도 미국이 주도하는데 그것도 이제 없어질 거고. 그래서 공산권 체제는 스위프트 시스템에서 이 금융 제재를 할 땐 그거부터 막잖아요. 스위프트 시스템을 딱 막아버리죠, 미국이. 그러면 돈을 외국으로 빼내고 들어가고 하는 게 없어요. 그거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권에서 이제 크립토를 중심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걔네들이 이걸 다 가져가면 큰일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다 가져가자. 그래서 미국이 크립토의 종주국이 된다. 지금 이 구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CBDC도 하지 마라. 그냥 크립토, 기존에 있던 비트코인과 중요한 몇 개의 그 핵심적인 그 크립토 커런시를 미국이 다 장악한다. 지금 그 전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 지금 최상목이란 놈 하는 짓을 보면, 그러니까 웃음밖에 안 나와. 웃음밖에 안 나와. 저런 머저리 같은 놈이 어떻게 관료 생활해서 행정고시 봐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아주 머저리잖아, 머저리. 아무 생각이 없이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이 국제적으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입장을 밝혀야 될 거 아니야, 이놈아. 아유, 저런 놈이. 이것만 생각하면 진짜 눈물이 나. 어떻게 저렇게 무식한 놈들이 문재인 정부서부터 크립토를 짓밟으려고. 근데 지금까지도 짓밟고 있어요.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 국제적으로 이런 상황이 처해 있는데. 자, 전 세계 가상자산 사용자 5억 명이 한국 경제에서 돌파했다고 언제 얘기했냐? 23년 말로 전 세계 크립토의 사용자가 5억 명이 돌파한 거예요. 전년 대비 34%가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지난 10월 달에 디지털 투데이가 그 보도한 바에 의하면 전 세계 암호화폐 활성 사용자 수가 사상 최대 성장 잠재력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2024년 6월 기준으로 크립토닷컴이 발표한, 이거는 이제 미국에 있는 크립토닷컴이라는 그 크립토 세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 매체예요. 그래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전 세계 암호화폐 보유자 수는 6억 1,700만 명이나 됐어요. 이제 7억 명, 8억 명이 되면 대충 전 세계 인구의 10%가 크립토의 세계에서 눈을 뜬 거죠. 단돈 얼마라도 자기 지갑에 크립토 커런시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1억 명이. 근데 이게 아프리카나 저 남미나 이런 데까지 이제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되는지를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이 크립토와 관련된 이 채널들을 보면 전부 언제 투자해라 하면 얼마 번다, 얼마 번다. 계속 그 얘기만 해. 아유, 나 돌아버리겠어. 얼마 투자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이 노후에 어떻게 된다. 전부 그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낸다는 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뭘 우리 사회를 얼마만큼 앞으로 바꿀지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게 이 세상의 인류의 문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발전시키고, 은행과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우리가 은행에 통해서 지난 한 300년 동안 은행을 통해서 모든 이 서민들이 이 피 빨리는, 그러니까 그 빨대에 피를 공급해주는 우리 서민들이
그 일을 은행이 했다는 것을 밝혀주고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 크립토를 써야 된다. 우리 민중이 크립토를 먼저 쓰기 시작해야 된다. 이 윗대가리 있는 애들은 피 빨아먹는 데만 관심이 있지 은행을 통해서. 서민들이 어떻게 사는데 관심이 없어. 우리 조선시대부터 그래왔던 거 아니야. 최상목이 이놈이 무슨 관심이 있겠어 지금. 민생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무슨 관심이 있겠냐고. 아휴 참 한심한 놈들. 기존 경제학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행이. 피어 투 피어 트랜잭션이 가능하다니까. 우리가 모든 거래는 다 은행을 끼고 있잖아. 그 은행이 얼마나 띄어먹어 생각을 해봐. 그래서 일반 직장 중에서 은행만큼 좋은 직장이 어딨어. 가장 연봉이 많아. 그거 다 누가 한 거야? 걔네들은 앉아서 숫자 노릇만 하고 앉았는데 그만큼 버는 거야. 실제로 하는 노동이라고 뭐가 있어 걔네들이. 무슨 혁신이 있고 무슨 이 좋은 서비스가 있냐고 은행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생각해봐. 우리 돈 맡겨야 돼 은행에다가. 집에다 창고로 돈 쌓아놓는 사람이 어딨어. 다 은행에다 맡기지. 걔네들은 그 숫자 노름 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연봉을 받는 거야. 은행원들이. 내가 은행 감독원 일했다니까 내가. 그래서 교육한 후에는 이제 한국은행으로 들어왔지만 그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 얘네들이 그 얘기를 안 해. 은행이 이 중간 빨대 노릇을 하고 있다. 정통 경제학 공부한 사람은 이해 못합니다. 거기에 딱 해가지고 이건 완전히 신문물이에요. 정통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경영학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잖아요. 새로운 산업이 탄생한 거예요. 내가 당초에 그 비트코인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이것이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디지털 금이 되겠다고는 내가 처음에 생각을 못했어요. 다만 이렇게 편리한 거래 수단이 있구나. 화폐로서 쓸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확 했는데 그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전 세계적인 비축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겁니다. 여기서 낙오되면 안 돼요. 한국이.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실천하는 시민이 되자고 내가 외치는 겁니다. 배워야 돼요. 내가 2017년서부터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 지갑에 소프트웨어 지갑, 지금은 소프트웨어 지갑을 안 씁니다만 소프트웨어 지갑에 여기 가져다니면서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이거 봐라. 내가 지갑에 얼마 있는지 봐가지고 여기 한국 돈으로 계산해서 2만 원도 주고 5만 원도 주고 10만 원도 주고 이렇게 주고 다녔다니까 내가.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우리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빨리 배웁시다. 더 늦기 전에 깨어납시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기는 이 건민회 회원으로 꼭 가입해 주세요. 건민회 회원이 되어서 이 크립토도 배우고 인사조직론도 배워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우리 건민회가 밝혀냅시다. 아주 밝혀서 그 빛의 혁명을 지금 그 젊은이들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고 또 뭡니까? 정치인들을 제대로 인사평가해서 걔네들이 우리 민족의 대계를 살려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서울역에서 벌어진 일이죠. 서울역에 국힘당 그 지도부가 나와서 뭐라고 이제 명절 인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매몰차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랬다는 거 아니야. 국힘에 등 돌린 설날 민심. 그럴 만도 하죠. 자, 개신